한국자본시장연구회 151차 아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미 공지도 해드렸지만 중앙일보에서 오랜 특파원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대만 그리고 베이징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셨고, 또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유광종 소장님, 시진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인문학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훈 이사장님께서 오프닝 멘트를 그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프닝 멘트 대신에 방금 우리 고영화 박사님하고 중국의 오미크론 상황을 좀 듣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 중국 소식 좀 조금만 좀 더 전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고영화입니다. 요새 저는 국회 한반도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오늘 주제가 시진핑 참여닝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약간 이번 야무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걸 이제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안정에 지금 목표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터져가지고 약간 돌발 변수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중국에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오미크론이 되면은 조금 느슨하게 관리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제 당국에서 얘기한 거는 맞다. 오미크론은 좀 이 전파력이 센 반면에 사망률이라든가 중증 환자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중국이 이렇게 지역의 큰 특성을 감안해 봤을 때 너무 많은 환자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이렇게 가서 봉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일부 면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봉쇄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감염이,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중국 전체가 집단 면역이 생기면 너무 혼란이 커서 일부분씩 이렇게 집단 면역을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중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예상보다 오미크론이 늦게 왔는데 그래도 나름 잘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가. 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김영환 우리 부회장님의 라우덕 듣고 저희가 또 이어서 질문, 오미크론 상황도 사실은 경제와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요.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부회장님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네, 공유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달 전망 자료가 어제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12월부터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홍콩 시장 중심으로 해서 3월달 이후에는 괴멸식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의 하단이 속절없이 빠질 때는 PBR 기준으로 이제 하단을 측정을 하는데, 사실 최근에 측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많이 껴있긴 한데요. PBR 1배가 최근에 이제 깨졌습니다. 그래서 항생 H나 항생 지수들이 이제 위기 국면으로 저희가 시사하는 가격대까지 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PBR 1배가 리먼 사태 이후에 최근 한 14년 동안 PBR 1배 깨진 게 한 7차례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볼 때 이번에 금융 시스템이나 어떤 외환 시스템 혹은 뭔가 경기가 둔환됐습니다만 치명적으로 경기 둔환 우려, 이런 것들의 요인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게 반영된 PBR 1배 깨진 사례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갖고 있고요. 어쨌건 러시아 침공 이후에 중국의 애매한 외교 입장, 그리고 어떤 러시아 제재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나중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어떤 디커플링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외국인 이탈로 좀 이어졌다고 판단을 좀 갖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악재가 있었지만 사실 제일 큰 거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 이례적인 외국인 이탈 사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충격이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그림은 일단 본토입니다. 후션강통 통해서 중국 그 본토로 들어가는 외국인 자금이 사실은 지난 뭐 5, 6년 동안 몇 차례 이렇게 대규모로 빠진 사례들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일주일이나 1, 2주 안에 단기간에 외국인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간 거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다 보니까 2월 달에 중국의 이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이탈도 2월 달에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2월 달에 빠져나간 이유는 제가 외국인이라면 위안화 강세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중국 장기 금리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 쪽 차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본토 시장에서 빠졌다는 부분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완전히 꼬리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시아 역내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시장이고 또 외국인들 중에서도 유럽계 자금이 상당히 많은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유로존 쪽 상황 자체도 안 좋았지만 그 홍콩 쪽에 어떤 그런 좀 공포들이 좀 있었고 또 홍콩 자체적으로 2월, 3월에 락다운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이탈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저희가 좀 느끼기에 나중에 탈글로벌화 상황에서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금융 전쟁이나 혹은 어떤 미국의 그런 그 최근에 이제 ADR 기업들 상패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사실 맛보기를 좀 보여준 셈이라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어떤 그 체제적인 부분이나 그 미중 간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포가 심하다는 부분을 좀 맛보기로 좀 본 계기가 됐고요. 그 홍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4년째 지속적으로 디레이팅 되고 있는데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그 오른쪽 상단에 EPS 추이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위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본토 증시고 계속 떨어지는 4년째 떨어지고 있는 게 홍콩입니다. 뭐 사실은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도 매출처가 7, 80%는 70% 이상은 이제 본토에서 돈을 버니까 사실 뭐 다른 나라처럼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죠. 시장 주체의 차이가 있고 수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레이팅 자체가 굉장히 심각했고 이런 원인 중에 하나는 시가총액 구성 자체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상해 심천 증시 4,800개 기업은 제조업 시가총액의 66% 정도 된다 보고 있고 반대로 홍콩의 경우는 최근에 규제나 방역 피해가 컸던 서비스업 쪽 포지션이 좀 많죠. 금융, 부동산, 또 이런 플랫폼 기업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많다 보니까 최근 팬데믹 2년 동안의 반독점이나 규제 그리고 부동산 관련 규제 또 이런 어떤 그 마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고 방역 피해도 컸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그 PBR 일배를 계산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홍콩의 BPS나 EPS 같은 것들이 2018년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세로 돌아서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분모라고 할 수 있는 주식 발행수 IPO가 굉장히 많았고 본토는 이제 들어오는 자금들 대비해서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 최근 이제 홍콩의 경우는 이제 ADR 기업들이 CDR 발행을 통해서 복귀하는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물론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땐 상관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 그 외국인들이나 홍콩 로컬 자금들 빠지는 거 대비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들이었던 부분들도 지수 하단이 계속 낮아지는 같은 PBR 1배라도 옛날 항생 H가 10,000포인트에서 지금 7,400까지 떨어진 이유도 이런 물량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시장 측면에서는 당국자들이 어떻게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유통시장에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소위 말해 물타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담들도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시장을 보면서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침공 자체가 이제 중국 쪽에서도 외국인 이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들도 상당히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고 국가별로 각자 도생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당히 이제 어떤 그 국가 이기주의나 외국인 죄송합니다. 그 에너지 쪽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이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 통제 능력이 중요해진 상황이 됐는데요. 중국의 숙제는 최근에 이제 그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전년비 기준이고 MOM으로 전월비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지금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3분기까지 저희가 이제 그 전년비는 떨어진다고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하단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이제 3분기에 저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세계 공장이 수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글로벌 인플레에 상당히 중요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데 이 중국도 통제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국 정부는 탈탄소 전략 계속 유지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있었던 뭐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나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그 어떤 생산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는 상품 가격을 좀 완충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또 그 석탄 사용이나 그 생산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유럽이나 러시아, 중동 간의 어떤 그 위안화의 위상 재고, 활용 범위를 확대를 좀 하고 수입 다각화 뭐 이런 쪽에 또 능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단계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지난 3월 16일 날 료 부총리가 긴급 사실상 긴급 금융발전위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제 조목조목 시장이 불안해하는 그 미중 간의 ADR 상패 논란, 부동산 이슈, 홍콩 관련 시장 개입에 대한 부분들, 통화 정책, 또 자본 규제 뭐 이런 쪽에 대한 언급들을 조목조목 하면서 홍콩 시장이 좀 급반등은 뒀습니다만 다시 조금 요새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 입장에서 보면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쪽의 상황을 봤을 때 하반기에 이제 뭐 무역 규제라기보다는 금융 규제 쪽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먼저 금융시장을 중국 내 자체적으로 좀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좀 갖고 있고 그런 어떤 액션에 나선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좀 갖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표현하는 글로벌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계속 장기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신재생이나 전통 제조업은 계속 고도화시켜야 될 거고 또 공급망 개선 쪽에서 이제 쇼티지 문제가 있는 뭐 반도체나 반도체 국산화나 뭐 에너지 안보 또 CBDC 이런 쪽에 대한 노력 그리고 기존의 쌍순환 전략 하에서 공동부유나 1대1로 또 인플레이션 대응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경기부양책은 뭐 올해와 내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경착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촉진하는 부분인데 투자는 인프라 쪽에서 신형 인프라나 뭐 에너지 인프라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 전략들이나 올해 이제 경기 부양 이런 거를 자료를 좀 정리해 놨습니다. 일단 그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에 급락에 대한 부분들하고 동향 위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여기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긴 시간에 좀 할애를 받으면 최근에 저희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 그리고 락다운에 대한 얘기 마지막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락다운 선택을 한 게 이제 중국도 나름 상해 같은 경우도 2부제 형태로 해서 오랫동안 이제 락다운하기보다는 설사 이제 영명이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짧고 굵게 시행하겠다 그래서 4일씩에서 8일 정도에 걸쳐서 이제 그 상해를 분할해서 이제 이렇게 락다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무증상자가 너무 많고 평균적으로 지금 지난주 3,500명에서 이번 주 이제 나오는 숫자가 지금 4,000명을 넘고 있는데 홍콩 사례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포를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100만 명당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심지어 락다운 전체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공포까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대비해서 보면은 그 3차 부스터샷 접종률 그리고 고령자들이 특히나 안 맞은 부분들 그래서 이 어떤 그 백신의 어떤 역할이 결국엔 덜 아픈 쪽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그리고 중환자실이나 병실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도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 통계상으로는 홍콩보다 나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로 코로나 선택할 수밖에 없고 최대한 그 부스터샷 접종률 60%까지 올리는 한 2,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시간을 좀 버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저희가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경기나 공급망 영향들 이런 것들을 좀 최근에 측정하면서 시장에 조금 상황을 계속 소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경기 영향에 대한 부분이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조업이나 생산, 건설업 이런 쪽보다는 뭐 당연히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에 충격을 중심으로 해서 GDP 한 0.5%에서 0.8%포인트 정도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락다운의 변화가 과연 먹힐 수 있을 것이냐 한국의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엔 다 걸려야 되는 상황인데 걸릴 경우에 뭐 중국의 그 홍콩 사례식으로 갈 경우 사망자 수가 뭐 하루에 10만 명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라서 여기 시간을 얼마나 버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이 이슈가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오히려 뭐 러시아야 금융 제재를 받았다고 하겠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특히 홍콩 시장에 패닉 셀링이 있었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계 자금들이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이탈하면서 또 중국의 또 악재들이 겹쳤습니다. 앞서 고영하 박사님께서는 중국의 시진핑 3기 출범을 위해서 안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의 고려사항으로 두고 그래서 지금 뭐 심천 그리고 상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집단 면역 내지는 이제 방역을 한다라고는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저는 꽤 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봉쇄를 통해서 전염을 막는 것이지 집단 면역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상해를 봉쇄하고는 있지만 상해 내에서는 일상 활동을 해서 상해 지역 사람들이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도록 감염이 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변수를 가지고 가는 건데 올해 10월에 있을 저는 그 당 대회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론의 주제인 시진핑 인문학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저는 전체 발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오늘 그 증시 관련해서 코멘트 주실 부분이나 혹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화면을 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짬을 이용해서 김경환 부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그 건의를 드리면 그 중국 경제가 그 직면하고 있는 좀 거대한 위험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포함해서 뭐 에너지, 식량,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부상한 홍콩으로 대변되는 그 국제금융의 접근성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코비드 19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그 거대한 중국의 위험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중국의 이런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가늠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조금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적게 다뤘던 분야가 식량 안보 문제, 비료 문제라든가 뭐 옥수수 사료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홍콩의 디레이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새롭게 떠오르는 큰 크기의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비드 19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나중에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해서 그 장기적인 주제들 저번 회의에서 사실은 지적을 미리 하셨던 부분들인데 식량 쪽이나 에너지 쪽도 포함해서 저희 갖고 있는 부분들 중국 관련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회장님하고 말씀드려서 나중에 조금 발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국 인문경영연구소 유광종 소장님을 모시고 시진핑 인문학 강의 듣고 강의 마무리되면 같이 통합해서 질의응답 시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하셨고 또 타이베이와 베이징 특파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워낙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깊으셔서 한자 본색 그리고 유광종의 지하철 한자여행 중국이 두렵지 않은가, 중국은 어떻게 모략의 나라가 되었는가 등 다수의 저술 활동도 하셨고요. 최근에는 EBS에서 다큐멘터리가 지금 제작돼서 계속 방영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는 제가 URL을 공유해 드려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종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칼럼뿐만 아니라 그 EBS를 통해서 방송으로도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어, 그 내용도 간략하게 말씀 주시고 오늘 이 시진핑 인문학에 대해서도 저에게 좀 회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주로 저는 저 신문 기자 출신이어갖고 글을 중심으로 쓰다가 이제 최근에 저 EBS에서 섭외를 해갖고 중국 인문, 중국 본색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방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인문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데 뭐 인문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한자라든가 고답적인 어떤 중국의 콘텐츠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실제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여러 가지 흔적 이런 중심으로 이제 중국을 이해해보자는 차원에서 인문을 얘기하는 거고 시진핑 인문학이라는 제목을 단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시진핑 주석을 위해서 약간 변호하려고 나왔어요. 좀 이상하죠. 저는 여태까지 이제 중국 문제를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리고 뭐 심지어는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심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시진핑 문제를 대부분 보면 3연임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 내지 11월 달에 있을지 모를 그러니까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연임을 확정하는 문제로 모든 시진핑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취향이라든가 여태까지 어떤 행보 이런 걸 다 이제 연임을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기 레드 룰렛이라고 최근에 완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완역이랄 것까지 없어요. 이렇게 분량이 굉장히 큰 책은 아닌데 이거 여러분들 소문도 들어보셨을 거고 읽어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책별로 나온 건 절대 아니고 이거 제 책도 아닙니다. 제가 관여한 아무 저것도 아닌데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모두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중국의 부패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패는 결국 이제 시진핑 집권 2012년 공산당 당석이 취임 이래로 시진핑이 벌인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반부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레드 룰렛에 나와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은 사실은 주인공은 옹거보입니다. 원자와 그 총리 아시죠? 후진타오랑 같이 했던 원자와 총리 그 밑에 또왕웨이홍 그리고 샌동이라는 두 인물입니다. 두 부부예요. 특히 단위홍이라고 하는 또왕웨이홍은 상당히 알려진 기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여자입니다. 원자바오 부인을 위해서 이른바 바이쇼터 대리인이라고 얘기하죠.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축제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벌여들였는지 그래서 원자바오 총리가 취임한 게 200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마침 베이징에 있었던 특파원으로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어요. 우선 우스개지만은 약간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2년도에 특파원을 안 하고 북경에서 돈을 벌었으면은 이런 방식으로 참 큰 돈을 만졌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환상. 또 하나는 사실은 최고위층 중국 공산당 권력 고위층에서 돈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협잡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돈을 불리는가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책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작년 9월경에 이 쇤동이라고 하는 남편입니다. 쇤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원고를 완성할 무렵에 한 4년 동안 실종돼 있던 이 여성이 호소를 했죠. 중국 당국에 잡혀 있었습니다. 제발 그 책을 출간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갖고 또 한 번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읽고 싶었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좀 바빠갖고 이제 그 해외에서 구입을 못해갖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책이 드디어 나와서 한번 읽어봤는데 하루 사이에 제가 독파를 했습니다. 적나라하게 이 중국 고위층에서 서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흑막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굉장히 상당히 리얼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이 책을 참 읽었는데 첫째 소감
이 책에 등장한 이런 식의 어떤 부패 구조 같은 게 만연돼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사실 시진핑이 본격적으로 반부패 칼날을 들이대기 전에 사실은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 40년에 걸친 개혁 개방 이래로 중국이 쌓은 여러 가지 축적, 거대한 성장, 불기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 이 부패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책의 핵심 주요로 등장하는 원자버 문제입니다. 원자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판공청 공산당 중앙 판공청에 오래 있었죠. 새 총서기를 모셨어요. 이 천안문 사태 때도 조자양 옆에 원자버가 나오죠. 이 책에서 저는 그 2012년 제가 이제 베이징 특파원을 끝을 내고서 한참 돌아와서 한참 귀국한 뒤에 이제 다른 영역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MIT 뉴욕타임즈에서 이 원자버 일가의 재산 총액이 3조가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죠.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자버는 제가 그 북경 특파원 재임 시절에도 늘 느꼈지만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 공산당에서 이른바 국무원 총리가 공산당 서열 2, 3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총리가 얼마나 권력적으로 취약한 자리인지는 대강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민 행보를 많이 했고 이른바 17년 된 점퍼 그리고 몇 년 된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 뭐 눈물의 총리, 서민 총리 이런 식의 레토릭을 많이 받았었어요. 칭찬을 많이 받았던 서민의 총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NYT 보도에 따르면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일궜답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원자버에 대한 변명 같은 게 그 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인 존 베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인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축제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원자버가 아닙니다. 사실 원자버는 3조 5천억.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이 사람을 특정하고 단정을 못하겠지만은 사실 일반적인 중국 내지는 정재계 일반에서 가장 축제에 굉장히 같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축제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리펑, 별세한, 이미 타계한 리펑 전 총리가 꼽히죠. 이 사람들은 보면 그 아들 리샤오펑 그리고 그 딸 리샤오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 전체가 커다란 어떤 부패. 사실은 뭐 이분들도 변명을 여기서는 많겠지만 어쨌거나 중국의 가족의 부패, 가족 전체의 어떤 부패를 얘기할 때 리펑 전 총리가 많이 꼽힌다는 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원자버는 어느 정도일까? 사실 저는 굉장히 규모가 작다고 봐요. 이분들이 아마 상당히 거대한 부를 이루지 않았는가 싶고 그리고 낙마했던 조용한 그 정법이 석이었죠. 이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축제 규모 같은 거는 뭐 사실은 원자버 총리의 몇 배 이를 거라고 사실 추정을 해요. 그다음에 국방부장 했던 쉬세호 이 사람은 동북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고 상당히 중국 전체적인 인민해방군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엄청난 축제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시베이라 웃기죠. 동북하고 서북의 늑대입니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고보성 역시 군사의 부주석을 지냈고 본부장관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순수하게 완전히 대규모 부패로 낙마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시진핑 총석의 어떤 정략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걸린 측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중국의 부패 규모 그리고 부패의 역사 이런 거는 개혁 개방 이래로 굉장히 깊이 아주 높게 그리고 많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왔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원자버를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어떤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 이래로 골머리 앓는 중국이 이제 결국은 경제적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가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부정부패, 특히 당 고위층에 의한 부패 문제는 굉장히 국가적인 어젠다 내지는 중국의 전체적인 향배를 가늠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지 오래입니다. 비단 시진핑 집권 이래로 벌인 반부패 그뿐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졌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안방그룹 계통의 우셔회라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이제 중국 당국에 의해서 붙잡혀갖고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죄명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에서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이 결국은 당 고위층 내지는 태자당이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어떤 권력그룹, 그들과 이 사람이 어떤 결탁을 맺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밝혀져야겠지만 미스테리입니다. 역시 이 사람도 불분명하게 재산에 대한 추징 이런 여러 가지만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직 정확한 죄명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 같은 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셔쟁화라고 있죠. 이른바 네일그룹 민티엔시라고 얘기하는 그쪽의 지배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몇 년 전에 홍콩에서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홍콩에서 갑자기 실종돼갖고 붙잡혀 들어가서 이 사람도 역시 이 사람의 죄명과 구체적인 혐의 내용 그리고 범죄 사실 그런 모든 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중국 최고의 상류 권력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어떻게 자본을 형성하고 어떻게 막대한 부를 형성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낙마하고 잡혀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만큼 사실은 시진핑 2012년입니다. 당 총서기로 뽑힌 이래로 이 사람이 벌인 반부패의 어떤 정당성, 당위성 같은 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모두에서 보여드렸던 책에서 나온 내용처럼 정말 원자바오는 조족지혈에 불과한 부정부패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결국 3조 얼마, 우리 일반 서민 입장에서 대단한 금액이긴 하지만은 그게 오히려 조족지혈이고 좁쌀처럼 보일 정도로 이 거대한 부패의 규모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심각하게 중국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반부패의 칼날을 꺼내든 것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단지 그 귀결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따져보고 결국 그로 인해 갖고 불러들인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효과라든가 중국 사회에 대한 어떤 충격 그리고 선순환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하향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 어떤 기류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시진핑 인문학이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목을 이렇게 달아가고 그래서 이 사실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반부패는 사실은 굉장히 당위성, 정당성이 높은 어떤 프로파간다고 정책적인 취향이었습니다. 또 하나 삼연임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임을 위해서 이 시진핑이 중국의 꿈, 중오몽이라고 얘기하는 프로파간다를 걸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이념보다는 더 강력한 민족주의, 중화민족주의에 호소를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두드러졌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이 중국 꿈, 중국의 불기라고 얘기하는 오래된 사실은 지금 중국의 어떤 전체적인 국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이념적인 설정으로서 등장하는 이런 어떤 취향들은 사실 시진핑에 의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억하세요? 그 개막식 때 중국은 일부러 그 메인 스타디움 개막식이 열리는 메인 스타디움을 자금성 정북방 자금성 아시죠? 북경의 자금성은 뭐예요? 황제가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명청 한 몇백 년 동안에 걸쳐서 황제가 머물렀던 그 선을 그대로 연장을 해서 북방으로 11km 해당하는 곳에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지어놓고 거기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열고 성대한 민족의 잔치를 벌였죠. 뭐 세계적인 행사라고 하지만 사실 중국 공산당을 위한 국내 프로파간다를 위한 굉장히
엄청난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제가 볼 때 왜? 국경 자금성 그 황제 축선을 12km 연장한 의도는 분명히 그런 겁니다. 이제는 중국이 불기하고 거기에 이 옛날 황제라는 건 뭐겠어요? 중국을 천하를 자기 중심으로 보고 황제는 천하의 중심에 있다. 하늘의 권력을 부여받은 천자다. 이런 식의 논리가 굉장히 강했죠.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해갖고 베이징 올림픽을 치렀던 겁니다. 이미 후진터 원자바오 이 시절에 이미 중국의 어떤 민족주의 성향 그리고 호소력을 잃은 공산주의 이념 대신에 중화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이런 경향성은 굉장히 농후했었죠. 사실은 이거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큰 레토릭 중에 하나가 중국몽이 그 정도 그 흐름 속에 하나의 그 현상 내지는 중요한 매듭이라는 정도에서 인식을 해야지 이 시진핑이 처음부터 민족주의, 중화민족주의를 강력하게 몰고 나갔다 이제 이런 식의 설정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반부패 이 어떤 국가주의로 기우는 민족주의 성향 같은 거는 사실 공산당이 오랫동안 기획한 개혁개방 이래 개혁개방을 설계를 하고 추진을 했지만은 결국 중국 공산당 내부에 얹혀있는 근본적인 의식 형태, 이데올로기 이게 집단적으로 좀 표출하는 그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사실 시진핑 제가 지금 두둔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두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팔이라고 해요. 왕치상까지 등장시켜가고 엄청나게 부패를 척결했죠. 사실 이제 반부패 규모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이 발표 저 발표에 따라서 약간 좀 혼선이 빚어지는데 1949년 이래 지금 부정부패 비리에 의해서 낙마한 잡힌 사람들을 따져보면은 1949년 2012년 시진핑 등장하기 전입니다. 27명의 중앙위원과 8명의 후보위원이 잡혔고요. 근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18명의 중앙위원 그리고 7명의 후보위원 뭐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과거 30년 동안 420만 명 그리고 공산당 그리고 정부 행정 이런 쪽이 처분을 받았다 뭐 이런 통계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그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요 발표한 인터뷰 기자회견을 하다가 내놓은 수치는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불과 9년 10년 정도에 걸쳐갖고 낙마한 잡혔죠.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의해서 당한 사람들이 408만 명이라고 그래요. 408만 명. 408만 명이면 여러분들 뭐 대단한 수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어떤 부패나 비리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이나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명이 대부분 패밀리를 두고 같이 먹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곱하기 10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408만 명 곱하기 10하면 408만 명이면 80만 명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당정에 속해 있는 상당히 고위층에 있는 중국 상층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시진핑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가고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시진핑의 어떤 점을 노리겠어요? 내려올 때를 기다리겠죠. 그죠? 그러고서 복수를 하는 어떤 구도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흔한 레토릭이에요. 지금 중국 국내외에서 시진핑 경우 그리고 공산당의 경우를 기호 난하라고 얘기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갖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계속 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후난시아라고 얘기하는 성어가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 동감합니다. 이 부정부패 문제도 그렇고요. 중국의 국가의 어떤 근본적인 지향을 공산주의를 대체하는 국가민족주의, 중화민족주의를 대체하는 점도 사실은 호랑이 등에 탄 이 경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의미 때문에 중국의 어떤 부정부패 이런 게 굉장히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를 두드러지게 이제 일도 양단해가지고 좀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좀 이런 식으로 상황이 번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홍색교육 보시겠지만 공서教育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2002년 베이징 특파원 처음에서 이런 그 사안들을 많이 접했는데 느닷없이 이제 홍색교육을 시도를 했어요. 공산주의 이념 교육이죠. 그래서 여행 라인 같은 거를 이제 공산당 혁명 근거지를 대대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좀 홍색교육에 나섰는데 후진타오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형 대국 관계는 후진타오 집권 말에 중국이 이제 이미 불기했으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신형 대국 관계로 설정을 해야 된다 해갖고 넘버원, 넘버2 이 두 관계로 설정하면서 중국이 기고만장하는 점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기고만장이라는 게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분한 자신감이 있었지만 너무 섣부르게 자신을 까고 국제적으로 이 신형 대국 관계 논리를 지나치게 부상시키는 것은 해책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우려를 갖고 봤는데 지금 미중 관계의 어떤 전반적인 충돌과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그 파멸적인 국면 같은 건 결국 이런 공산당 집단적인 지성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 구단선을 깔았죠. 시진핑 취임 이래 왕이라는 외교부장이 같이 취임하면서 처음 중국의 일반 여권에 구단선을 그냥 찍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중국의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게 방사하고 지나치게 넘쳐 흐르는 점, 이거는 흐름을 잃었던 겁니다. 여기서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중국몽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집약적으로 표출하면서 시진핑의 문제는 바로 이거를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지나치게 가속 걷다 엑셀을 밟아대는 이런 역할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나치게 경화, 딱딱하게 이미 이제 그걸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로 시도를 몰아갔어요. 이게 바로 연임에 걸린 시진핑의 조바심이었고 시진핑의 퍼스널리티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이거는 과외로 말씀을 드리지만 2023년 전에 이 공수도라고 얘기하는 마윈이 찍은 그 저희 태극권 이거 한번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은 유튜브에서 흘러다니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민간 기업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마윈이 여러 태극권 무술 고수들을 등장시켜고 이렇게 뭐 무술 시합을 벌이는 장면 미스테리예요. 왜 찍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메시지도 불분명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 마윈이 무술 고수들이나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어김없이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슐러마 먹었냐? 밥 먹었냐? 이제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녀요. 이게 중국 남부 지역의 시골에서 시골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하는 흔한 인사말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밥 먹었냐고 이제 이게 인사말이었는데. 그리고 공수도라는 이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공수도가 그 공자가 공격 공자가 돼야지 사실 조어가 맞아요. 그런데 공격 공자가 아니라 자기가 쌓은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력, 공덕. 그리고 그걸 지키는 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공수도는 이런 조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윈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잘 보십시오. 공을 지키는 자기가 쌓은 업적, 자기가 쌓은 뭐를 지켜야 하는 도라고 썼죠. 이거 참 애매한 겁니다. 어쨌거나 몇 년 전에 마윈, 발빠른 마윈은 지금의 자신의 처한 운명을 미리 이끌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공을 지킨 도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묘한 여운을 남기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어쨌든 마감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쉐시 치앙고 그 혹시 여러분들 북경에 계시거나 이제 중국에 계신 분들 그 당원인 경우 중국의 당원들이면 반드시 앱을 깔아야 됩니다. 학습이란 게 뭐겠어요? 학습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학위 시습지 불용여로 아시죠? 논어의 첫 대목입니다. 학위 시습, 배우면서 때로 익힌다. 학습이에요. 이 조어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논어에서 학습이라는 말이.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은 쉐 시진핑입니다. 그죠? 풀자면. 그리고 시진핑의 어떤 지도 사상을 학습해갖고 강국으로 나가자. 이런 게 이게 앱인데 이게 몇 년 전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이 필독, 공산당원 내지는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는 모든 그룹들이 이걸 꼭 봐야 하는 어떤 앱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이 많이 따르는데 시중심, 시진핑 중심입니다. 우리 시허신 핵심입니다. 그리고 띵위선 일존, 최고 지존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 이런 식의 어떤 레토릭이 굉장히 지금 뭐 팽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이제 모든 말이 이제 뛰어오르는 그냥 활기 넘치는 중국 개혁 개방의 어떤 시절 여기에서 완마치인 모든 말이 이제는 입 닫고 조용히 지내는 마빈처럼 이런 식의 어떤 저기 변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인문학 사실은 뭐 거창하게 제목을 달았지만 딴 의미보다는 사실 중국 그 반부패와 민족주의적인 굉장히 경화된 아주 딱딱해진 보답적인 민족주의, 중화민족주의 이런 이 두 가지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 시진핑의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공산당의 집단 지성의 선택이었고 사실은 공산당 어떤 논리로서는 반드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경사되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오로지 말하자면 웨이원 안정을 유지한다라는 이 모든 쪽에 중국 공산당은 기울게 돼 있습니다. 경향성은 뚜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면 시진핑의 문제는 이거를 연임과 결부시켜갖고 이 모든 경향성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더구나 연임 그리고 의사결정의 띵위 이전 오로지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런 구조성을 띠면서 중국이 모든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심각하게 경화, 딱딱해지고 있고 상당히 교조화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중국의 현재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황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신 걸 곰곰이 들었었는데 저는 그만큼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문이라는 어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개념을 말씀드리건데 중국은 이제 전술 변화가 아닙니다. 정책적인 여러 가지 어떤 선택적인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틀의 전환을 좀 시도를 하고 있고 이미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혁 개방을 사실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굉장히 고식적인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경도되면서 연임을 향한 이런 쪽으로 가는 그 모든 논리의 핵심은 결국 웨이원, 안정, 유지고 이 문제에 있어서 시진핑이라는 정책 최고 결정, 사실상 황제입니다. 저는 황제라고 봐요. 그리고 중국의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은 사실 황제, 통일왕조의 오랜 기간 왕조의 어떤 권력화된 어떤 현장이 있어갖고 사실 의사결정으로 빨리 경화되는 이런 경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이 시진핑의 선택에서 이 연임과 이게 모든 중국 중요한 중국 어젠다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심각한 경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황제 밑에 노예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황제와 노예라는 어떤 이 구조는 중국의 문명성을 볼 때 상당히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권력이 집중이 되어버리면 그 밑에 예스맨들 그걸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중국의 관료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죠. 어쨌거나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중국이 수많이 등장하는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세계적인 변수, 중국 국내적인 경제 요소, 정치적인 요소의 변수에 충분히 탄력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오늘 중국의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광종 부장님. 시진핑 인문학이라고 제목을 주셨지만 강의를 쭉 들어봤을 때는 중국이 왜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개혁개방 40년 동안에 있어왔던 공산주의, 즉 소위 말하는 이제 최고의 공산당원과 경제 유착을 통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갔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부패라는 문제가 아까 앞서 말씀 주셨는데 408만 명 정도라고 하면 양쪽 해서 한 10배 하면 한 4천만 명의 가족과 연관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산당원의 숫자가 9천만 명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공산당 내에서도 오늘 참석은 안 하셨지만 제가 2달 전에 이제 지만수 박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이 공산당 내에서도 부가 세습되어지고 있는 공산당원과 부가 세습되어지지 않는 서민당원들 간의 어떤 컨플릭트, 이 갈등 관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패에 손을 대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10여 년의 움직임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 그것이 결국은 앞서 우리 고영하 박사님께서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조금 잊고 살았던 웨이원, 국가를 유지시키는 안정에 있어서는 공산당이 가장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 이 웨이원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주제 그리고 앞서 있었던 주제와 관련해서 토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추가로 발언하실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광종 소장님 말씀만으로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친견하고 가까이 훌륭한 강의를 듣겠어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하나하나가 다 우리한테 던지는 화두들이라 뭐 구체적으로 딱 질문을 드릴 건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 쪽에서 이렇게 한 500명 이상 되시는 분만 강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참 초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유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2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막 시작될 때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그때 한 2, 3개월 안에 끝날 것이다라고 다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뭔가 이게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또 그때 서로 토론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유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이제 그동안의 안미 경중에서 안미 경미로 한 것 같고 사실 우리 이런 한중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형태의 좀 이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를 다 같이 좀 이렇게 고민이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저는 우리 유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중국 위기론이 나왔지만 의외로 건재하고 또 디지털 경제 시대에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승수가 그 디지털 경제 쪽에서는 훨씬 저변이 넓은 중국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예기치 않는 뭐 코로나의 장기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걸 보면서 중국의 스탠스가 정말 만만치 않겠다. 정말 뭐 천하 삼분지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큰 싸움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은 뭐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유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장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부패 문제가 아닌가, 권력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시진핑 3년임과 맞물려서 정말 올해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우리 금융이나 경제나 전체적인 부분 아까 유 회장님이 화두로 던져서
큰 틀에서 한번 위기를 한번 점검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가장 좀 이렇게 활발해야 될 때 또 이렇게 그 평택에 직거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때가 있고 또 중국도 지금 온 거를 선택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은인자중을 선택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유 소장님 오늘 화두 정말 한번 우리가 숙제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사실은 뭐 언론 일선에서 계속 중국을 관찰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개혁 개방의 흐름이 정말 접혔구나라고 감탄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 특파원 할 때도 그렇고 그 전부터 중국은 망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망한다 안 망한다를 떠나가고 중국이 이제 당면한 몇 가지 변수가 많이 몰아닥칠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 구조의 지나친 경화, 이 굉장히 딱딱해진, 굉장히 요 좁은 틀로 들어가 버린 게 이 변수가 너무 많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 중국의 큰 위기라는 점은 참 저는 크게 봅니다. 예. 네, 또 우리 박승찬 교수님 화면 키시고 발언 주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지후 난샤를 전 바로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상하이 출장 11월 달에 갔을 때도 이제 청와대 이제 내나 관료죠. 관료인데 저랑 오랫동안 또 친구 사이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술 한잔 먹으니까 이제 지후 난샤란 말이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그때 질문을 어떻게 이걸 유도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참 내리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계속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있을 거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저도 여러 말씀 뭐 채널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중국 내부에서 물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인데, 근데 저는 그게 매우 오늘도 뭐 여러 가지 힌트를 주셨지만 좀 많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작년에 우리가 아는 중국 정부에서 했던 규제를 봤을 때도 아까 마윤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름의 논리와 근거가 있지만 결국 이제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덮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첫 번째 좀 고견을 듣고 싶었던 것은 지금 있는 지후 난샤의 부분에서 시진핑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 일단은 분위기가 지금 계속 가야 되는 분위기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저는 아까 이제 개혁 개방이 이제 멈춰지고 다시 후퇴하는 게 아니냐라는. 근데 전반적인 이 틀에서 보면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외부적인 대외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계속 이렇게 대외 개방, 개혁 개방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빈도수는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그게 미국에 의해서도 뭐든 간에 이 대외 개혁 개방이란 그러니까 뭐 제도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났다. 근데 대외적인 것은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결국 또 내부적 모순에서 점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경화되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많은 일반 사람들의 입장 혹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구조에서 스탠스가 참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인문학적인 관점도 좋고 오랫동안 그 관찰을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 소장님의 조금 더 아까 시간적인 제한도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뒷부분은 우리 박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거고 저보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인문학적이라는 건 좀 약간 개괄적이고 좀 전략적인. 그래서 사실은 좀 대전략이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략 전술을 넘어서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 같은 걸 얘기할 때 이제 대전략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중국의 어떤 전환 같은 건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그러니까 궁극적인 메시지는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민간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중국 공산당의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보면은 상당히 가혹하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메시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교수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개혁 개방이라는 반드시 유지한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들여다보면 사실 2018년 말에 트럼프가 이제 관세 이제 이걸 촉발을 해갖고 중국을 이제 압박을 할 때 그 당시에 드러난 여러 가지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중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갖고 거의 합의된 실무진사에서 합의된 문서가 파기돼갖고 돌아와갖고 미국의 어떤 더 높은 관세 책정으로 이어지는 그 지점이 사실 미중 관계의 사실 수습이냐 더 확산이냐로 가는 어떤 분기점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트럼프도 강경해지고 미국 조야가 굉장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초강경 입장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중국의 엄청난 패착이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 수습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의사결정 구조의 어떤 심각한 어떤 골목, 막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갖고 악수를 두는 이런 구조 같은 게 이전에 전례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의사결정 구조의 경화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웨이원이라고 하는 안정이라는 프로파간다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중국은 계속 이 레토릭을 구사를 하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굉장히 보수화하고 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좀 잘 관찰해야 될 거고요. 근데 관찰하는 시간마저도 지금 약간 촉박한 게 뭐냐면은 사실 미국의 압박이 너무 거셉니다. 그리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가장 중국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EU마저 중국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이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거는 제가 볼 땐 저는 한 40여 년 동안 중국을 봤지만은 이런 고립 국면 제가 처음 봅니다. 오히려 마오쩌둥 원래 이때는 제3세계 동맹이 있었고 그나마 국제관계에서 숨통이 텄지만은 이제 지금 중국 글로벌 이런 어떤 측면에서 중국이 맞이하는 국제적인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이전에 한 3, 40년에 벌어진 개혁개방 기간 동안에 상당히 탄력적이었던 공산당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가고 있다는 점은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되죠. 올해가 연임, 이는 제가 볼 때는 이 연임은 불가피합니다. 연임을 안 할 경우에는 이 시진핑 권력 전체 어떤 엘리트들이 사실 사생결단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중요한 길목에 놓일 수 있어갖고 연임은 불가피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연임으로 가야 되는데 연임으로 갔을 경우에 정말 이 공산당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연임 뒤에는 좀 연화돼가고 부드러워지면서 탄력적으로 변할까? 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국내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으로 가는데 그 집중과 선택은 반드시 중국몽, 중국의 굴기, 중화민족주의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제가 볼 땐 그 점은 하여간 우리가 사력 있게 좀 들여다볼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자본시장연구회 1월에 그 미중전략연구소 김흥규 교수님 모시고 글로벌 패권 국가에 대한 내용을 좀 주제로 해서 한국에 나갈 방향을 저희가 경청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2월 말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지만 사실 우크라이나는 없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이 없는 글로벌 4대 패권 열강 국가들의 사실은 대리전이었죠. 우크라이나도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 뉴스는 우크라이나를 분단 국가화한다는 얘기가 솔솔 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아마 우크라이나를 분단 국가로 하든 중립화를 하든 여러 가지를 해야겠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입는 국가 역시 미국, 그리고 지금 저는 조금 다르게 보지만 중국도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에서 잃었던 주도권을 확실하게 회복했다. 각계전투 하겠다던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이 별도의 유럽군 창설 혹은 유럽 국가들끼리의 전투기, 무기 시스템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미국 주도의 나토 결속력 강화했고요. 미국의 군수산업체 기반으로 다시 유럽은 재편될 수밖에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석유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셰일 그리고 천연가스를 LNG로 배에 실어 날라서 유럽에 공수하겠다.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헤게모니 싸움에서 미국이 유럽에 대한 주도권 강화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본인이 전투하지 않으면서 저는 아주 훌륭한 케이스 스타디를 얻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이를 통해서 서방,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어떻게 제재를 하고 옥죄어 올 것이냐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러시아와 중국 간에 갈등 관계가 있었지만 이번 계기로 상당히 촘촘한 결속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서방 언론들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고들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본인의 계획대로 전쟁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러시아도 얻을 것을 상당히 얻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방어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면서 크림반도를 통해서 이 부동항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대해서 본인들의 영향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유럽연합 나토와 다이렉트로 접하지 않는 센트럴 리전 중간 지역을 원했었는데 사실상 그걸 이미 거의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제재하고 있지만 최근에 왜 우리 암호자산, 디지털 자산들이 움직이냐. 스위프트 시스템만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국가를 좌지우지하기에는 대형 국가, 패권 국가가 된 나라들은 건들기 어렵다. 그리고 소련과 마찬가지고 러시아는 이번에 제가 어떤 부분을 봤냐면 자급자족 국가를 형성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봤습니다. 자급자족이라는 부분이 국방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 주신 식량 그리고 원자재, 즉 산업의 밸류 체인 내에서 그 나라 내에서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국가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국가가 글로벌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미중 패권 전쟁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오늘 앞서 우리 소장이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중국 공산당은 정말로 대단한 싱크탱크 집단이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서구적 관점에서 중국의 위기 그리고 중국의 망한다 뭐 이런 얘기는 저도 뭐 한 수십 년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들을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드러내고 자기들끼리 수술을 합니다. 우리가 헝따 문제 생겼을 때 뭐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작년에 그랬는데 헝따를 박살내고 부동산 문제 드러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팬데믹 국면에서 모두가 통화량을 찍어서 경제를 부양할 때 중국이 가장 먼저 통화를 긴축시키고 이러한 방향들을 보면 중국의 공산당이라는 조직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분명 리더십의 이 부작용은 있겠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이 경화된 리더십이 오히려 더 위기에서 발빠르게 과거 우리의 박통시대와 마찬가지로 위기의 시대에 발빠르게 의사결정 구조를 단일화해서 속도감 있게 이 현재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되게 중국의 부정적인 사람인데 최근에 이런 모습들은 중국의 판에 좀 중국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판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면 앞서 이제 윤석열 정부 뭐 이제 출범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한중 관계가 좋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역대로 제가 박승찬 교수님한테도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역대로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던 진보 정권 때 우리나라가 한중 관계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에게 강하게 나갔던 그 보수 정권 때 희한하게 중국하고 우리가 가까웠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중국은 왠지 우리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우습게 알고 고개 빳빳이 들고 팽팽하게 대하면 오히려 쟤들이 완전히 미국과 결속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럴 때 훨씬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된 이후에 미국의 바이든, 그다음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일본의 총리까지 모두 정상통화를 하고 최근에 제가 박 교수님 만날 때까지는 시진핑하고 통화를 안 했었는데 아주 최근에 박 교수님이 그 얘기를 전달해서 시진핑하고 통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 시진핑이 대통령으로 취임도 하지 않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통화를 했을까라는 부분도 저는 한중 관계가 이제 다시 한번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 중자연이 그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많이 웃으시네요. 우리 최 부회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굉장히 본인의 탁월한 그 인사이트도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뭐 흉내낼 생각은 없는데 약간 좀 단편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그 중국의 세락을 몇십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대단하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쇠락을 얘기한 것도 한 100년 되죠. 100년이 거짓말이라면 한 10년은 됩니다. 특히 그 일본과 미국이 경쟁할 때 그런 비관론이 있었습니다. 그죠? 영국의 쇠락론 또는 유럽의 쇠락론도 우리가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존재했었어요. 뭐 일본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대국의 이 발흥과 발전의 과정에서 비관론 또는 쇠락론은 항상 있어 왔다. 근데 그것을 나름대로 잘 해결해 나가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었을 뿐이다. 뭐 중국이 익셉셔널하다고 저는 그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소위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제재도 가능하겠구나. 아까 최 부회장님도 그 중국이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보험, 국제적인 보험 계약, 리스, 그리고 심지어 스포츠와 문화에서도 이런 제재라는 것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경제 제재는 상대방을 이걸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효과가 없었다, 있었다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밀착되면서 사실상 중국도 보이지 않는 위너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발표해 주신 유 소장님 말씀처럼 중국이 저렇게 고립화돼 가면 과연 그동안의 서방을 상대로
각종 무역과 교류와 기술 습득을 통해서 발전하던 중국이 그것을 대체하는 파트너랍시고 러시아를 택했다는 것이 도대체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무엇이 위너란 말이냐. 전 오히려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이너한 건데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을 연구하는 그런 초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홍콩의 지금 그 외국인 이탈, 또 홍콩 시장만이 아니라 상해 시장에서 외국인 이탈은 굉장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이탈 현상이 있었죠. 왕왕 그 한국의 자본시장은 중국 시장을 해지하는 시장으로서 좀 더 빠르게 유동성을 해결하는 그런 시장으로 활용돼 왔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한국의 자본시장이 차이나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 단순한 그 현금 지급기 역할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대체적 자본시장으로 풀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우리 여의도에 계신 분들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는 좀 가능성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30주년 한중관계 그 여러 가지 행사가 기획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회장단과 같이 저희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도 한중 외교 수립 30주년 기념과 관련한 행사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주 원론적인 아주 제일 고민거리가 있는데요. 이제 이전에 저는 이제 상해 본사를 두고 있는 이제 BCC 글로벌이라는 회사의 그 한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1월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때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1월 23일부터 이제 그 중국이 봉쇄가 돼서 이제 2주 혹은 2주 격리를 하고 3주 차에는 이제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 격리가 생겼는데요. 네, 그 이유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출장을 상해에 갔던 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상해에 28일부터 상해는 이제 2,500만 명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죠. 네, 그걸 봤을 때 야, 이게 중국이 사실 이런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그 코로나를 재확산을 하지 않기 위한 것들의 정책을 봤을 때 이건 약간 중국의 약간 체면 문화에 대한 그러한 아주 그 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전면 봉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년 들 내가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은 이제 격리가 풀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제가 또 중국 전문가들 물어보니까 항저우 올림픽 아시안 게임은 끝나야 된다. 항저우 끝나면 또 10월에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우리 소장님께서 보셨을 시각을 보셨을 때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사실 그 상하이만 하더라도 지금 수출입이 700조가 넘는 도시인데요. 이걸 사실 5일 동안 닫아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고, 이 기조가 시진핑 정부에서는 계속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런 질문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제가 그 답을 알면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 방도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근데 이제 저한테 사실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공산당 그 당사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흐름, 경향성 몇 가지를 두고 볼 때 이 칭링, 이게 제로 코로나죠. 이 칭링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칭링이라고 봉쇄 내지는 과격하게 집중적으로 봉쇄하면서 하는 대응의 어떤 백그라운드는 사실 확산될 경우에 사실 의료 체계가 대응을 못할 것 같습니다. 중국 의료 체계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호, 아까 좀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호랑이 등에 탄 국면이에요. 저게 초기부터 방역이 저런 식으로 우악스럽게 꾸며지지 않고 탄력적인 대응 쪽으로 갔었으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방식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미 저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저 백신 접종은 엄청나게 퍼졌죠.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백신의 효과는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처럼 확산될 경우에 중국의 의료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두고 볼 때 대응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거 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수많은 대응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거의 봉쇄가 됐다는 얘기죠. 아까 경화라고 말씀드린 대목도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자기가 이런 어떤 정책적인 대응에서 사실은 뭐 일목요연하게 선택과 집중으로 공산당이 여태까지 쭉 해왔다는 점에서 공산당의 장점을 믿고 바라볼 것이냐. 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존, 최고의 지존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의사결정 구조의 경화라는 이런 어떤 트렌드가 생겨나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과거 공산당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중국의 몰락이고 망국이냐? 난 이런 것까지는 못 봐요. 하지만은 그 흐름 속에서 들여다보면 이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게 하이라키예요. 이게 원래도 셌지만은 이 위계라는 측면, 이 문화가 갖는 그런 게 굉장히 도저한 그 문화를 갖고 있지만 이게 공산당 의사결정 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등장해갖고 이 왜곡이 생겨날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오늘 발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회원님들 변함없이 줌으로 이렇게 열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북경에서 우리 고 박사님 특별히 감사드리고 북경에 계신 또 한국 바깥에 있는 우리 중대한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접속해 주셔서 우리 줌 회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